안녕하세요. 최정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프레젠테이션에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프레젠테이션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성공의 3요소를 각각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프레젠테이션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상사가 내일 모레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당신이 준비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발표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때 과연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자, 잠깐 생각해 보시죠. 자, 생각하신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단어가 긍정적이었나요? 아니면 두 번째로 부정적이었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떠올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 저희 95%가 넘는 분들께서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떠올리는 거죠. 예를 들면 밤새야 된다. 아, 하기 싫다. 왜 나야? 이와 같은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5%의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은 프레젠테이션은 나한테 기회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대에 올라가게 되면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자, 좋아하지 않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싶다면 좋아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요. 프레젠테이션의 정의를 이제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자,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정의가 프레젠테이션의 정의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겠죠? 자, 무조건 전달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제 생각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은 절대로 쉬운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중요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맥켄지라는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이 컨설팅 회사는 굴지의 기업이라 전 세계의 모든 조직을 거의 한두 번씩은 컨설팅을 해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컨설팅을 수행했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조직과 사람들을 만났을 때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은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킬러 스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 가지 능력을 잘 갖고 있으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 정의처럼 그것은 아주 불공평한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위너스 테이크홀의 게임이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해가는 거기 때문에 2등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1등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강력한 어떤 설득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프레젠테이션은 킬러 스킬로 중요도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요. 자,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조사했던 결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10가지 응답을 받았는데요.
10위부터 4위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결과와 같습니다. 7위에 보니까요, 죽음이 있네요. 자,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들이 있다는 거겠죠. 이제 3위, 2위, 1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벌레입니다. 의외의 대답이 나왔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아니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떼지어 다니는 벌레들이 있죠? 그래서 마을을 한번 쑥 지나가면 쑥대밭이 돼버리는 그와 같은 벌레들이 있다면 무서운 것은 당연할 겁니다. 2위일까요? 고소공포증입니다. 자, 여러분들 높은 데 올라가시면 두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위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프레젠테이션과 관련이 없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겠죠. 자, 1위는 무엇이냐면요. Speaking before a group이라고 해서 남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라고 미국 사람들이 응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에게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아이들은 show and telling이라고 해서 자,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퍼블릭 스피킹이라는 대중 스피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국의 어떤 분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와 같은 경험이 많지 않죠. 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보게 되면 실제로 발표했던 횟수가 5회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무대 경험이 없다는 것은 두렵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미국처럼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도 두렵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사실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두려움이 상대방한테 노출이 되지 않도록만 하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프레젠테이션은 스킬이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무대 공포증은 누구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실제로 무대 공포증을 이야기할 때 30cm의 공포라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30cm의 공포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의자에 앉아서 뭔가 답변을 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0cm가 떨어진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서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또는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세요라고 한다면 갑자기 뭐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공포증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대 공포증의 다양한 예시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무대 공포증, 여기 속해 있는 것들, 여러분들도 같이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공포증들을 갖는 것은 누구나 그런 것인데요. 이와 같은 공포증이 생기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익숙하지 않은 위치,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요, 무대 앞으로 나오라고 한다면 그 위치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길들어진 성인입니다.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틀리게 되면 일종의 타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마음속에 갖고 있게 되겠죠. 무대에서 조금만 실수를 하게 되면 내가 오늘 발표를 굉장히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생각들이 스스로에게 공포를 만들어내는 긴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TV죠. TV를 보시게 되면 패널들이 나와서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전달해야만 좋은 패널이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많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무대에 올라와서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덜어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부분은 실제로 우리에게 공포감 또는 긴장감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무대 공포증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죠. 첫 번째는 물리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공포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내적인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자, 심리적인 부분은요,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심리적인 부분에 긴장감이 없다면 사실은 좋은 강의를 또는 좋은 발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사람이 집중이 잘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청중이 저를 보고 판단하는 저 사람이 떨고 있구나, 긴장하고 있나를 판단하는 것은 내적인 부분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외적인 부분을 스킬로서 통제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떨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보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발표할 때 나름대로 긴장했을 때 보이는 모습들 몇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왜 빨개집니까?
떨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호흡이 불안정한 경우에 얼굴이 빨개질 수 있겠죠. 또 목소리가 떨리겠죠. 보시면 말을 더듬거린다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게 너무 빠르게 이야기하거나 할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조금 더 말을 천천히 해가면서 이야기 전달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와 같은 더듬거린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더듬거리고 틀리게 되면 사람들은 막 틀렸다고 고개를 젓거나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행동을 노출하게 되면 자기 고백을 하는 것들이죠. 대부분의 것들은 외적인 부분에 나타나는 물리적인 것들입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청중들이 여러분이 떨고 계신다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물리적인 부분을 없앨 수 있는 스킬들을 갖춰가시는 것이 전달의 테크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리 그렇다 해도요, 무대에 서게 되면 긴장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자신만의 나름대로 이미지 트레이닝이 되어 계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무한적인 반복, 연습을 통해서 어디 딱 세워놔도 줄줄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세계에서 실제로 그와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자신의 어떤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보여드리는 10초간의 휴식이라는 부분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프레스법이라고도 하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손가락 누르기와 발가락 누르기라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엄지와 검지를 양손을 꽉 잡고 10초 동안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몸 자체에 리프레시가 이루어져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발표하다가 긴장이 된다고 이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발가락으로 5개를 발가락을 꽉 모은 상태로 가만히 10초 동안 있어도 손가락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긴장이 완화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혈액순환이 돼서 제 몸이 리프레시가 되는 방향을 취해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셔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적용해 가시면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현상유지 편향이라는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사람들은요, 현상유지 편향은 리처드 H. 탈러라는 분께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성립된 행동이 있게 되면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그와 같은 부분을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대에서의 나의 모습은 한창 긴장되고 뭔가 부족한 부분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발표자들의 생각입니다. 잘하고 싶으시죠?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꾸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바꾸고자 뭔가 노력하는 것들은 해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테이터스 쿠어라는 현상유지 편향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은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먼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겠죠? 그 분석된 결과에 의해서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노력,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에 앞서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게 되면 자신이 하는 일에 재미를 못 느껴지면 절대로 잘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좋아해 보시고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의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요. 프레젠테이션 성공의 3요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3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다음에 이어지는 2강, 3강, 4강이 각각 요소들을 하나씩 다루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의 프로세스는 다양한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일반적인 순서로 7가지의 어떤 절차를 마련해 봤는데요. 하단부에 보시는 청중을 분석하는 단계부터 정보 수집 단계까지 이 단계를 일반적으로 프레젠테이션에서 기획 단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기획 또는 스토리를 준비하고 컨텐츠, 내용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단계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요. 스토리보드부터 메시지까지 작성을 하는 것은 시각 자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제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파워포인트 화면 또는 키노트의 화면 같은 것들을 만드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실전 경험이죠. 자, 준비, 무대에서 어떻게 보여줄까를 하는 전달 부분이 3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획, 제작, 전달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3대 성공의 요소다라고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달의 내용이죠. 이 단계에서는, 기획 단계에서는 스토리의 논리 구조와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각 자료입니다. 시각 자료에서는 청중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을 저희들은 시각 자료라고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하루에 3,500만 건의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중에 95%의 발표에서 이와 같은 시각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무대 스킬이죠. 전달 스킬,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스킬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자신의 모습을 꾸며가면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세 가지 요소가 성공하는 프레젠테이션의 3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각각의 요소별로 일단 발표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부터 좀 돈수 형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달 내용 부분에서의 돈수는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PT는 15분 정도, 경쟁 프레젠테이션 같은 15분 정도가 주어집니다. 그것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자, 그 15분보다 대부분 많은 양을 준비해 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을 채우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준비하게 되고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쏟아붓듯이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니까 컨텐츠의 전개 속도가 너무도 빠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청중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덤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덤프 트럭이요. 뒤에 짐을 한가득 싣고 있다가 뒤에 있는 트럭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물건이 하나씩 쏟아지는 게 아니라 우르르 쏟아지게 되겠죠. 내용의 전달이 그와 같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듣고 나면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준비 단계에서 저희들이 저지르는 하나의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 두 번째로 시각 자료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매직아이라는 겁니다. 자, 매직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눈을 약간 개슴츠레하게 뜨고 그 안에 숨어있는 메시지, 내용을 저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시각 자료에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매직아이처럼 중요 메시지가 숨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돼야겠죠. 이렇게 메시지를 가지는 주변의 불편한 요소들을 전부 다 빼버리고 그 메시지가 빠른 시간 내에 청중의 눈에 가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프레젠테이션은 그와 같은 시각 자료를 만드는 것을 잘 구조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주변부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실제 메시지가 빠르게 눈에 가독되지 않는 현상을 그래픽 오버로드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그래픽이 메시지를 가독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부분이 시각 자료에서 많이 보여지는 청중이 싫어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전달 스킬 부분입니다. 제가 DOA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Dull on Arrival이라고 해서 의학 용어입니다. 응급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하는 현상을 일컫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프레젠테이션 전달 과정에서도 DOA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약자를 쓰는 건 아니고요. 이와 같이 Dull on Arrival이라고 해서 보자마자 그 사람의 모습이 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뭐 쭈삣쭈삣거린다거나 고개를 들지 못하고 뭔가 자꾸 사과를 한다거나 이와 같이 불필요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대부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의 각각의 요소별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발표자분들이 갖는 또 하나의 세 가지 오해까지도 일단 돈스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버벅거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발표를 잘한 것이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달이 돼야 잘 된 거지 말을 틀리지 않았다고 유창하게 한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의 발표자의 오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당연히 내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상대방이 전달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콘텐츠를 단시간 내에 기억하는 청중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반복해 주지 않게 되면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기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유능한 발표자는 타고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좋은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발표자는 프레젠테이션은 뒤에 스킬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재능이라고 하지 않아요. 스킬은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기본 원리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춘 활동들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넘버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오디언스 슈즈입니다. 청중이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부분에 맞추려고 한다면 오디언스 슈즈가 의미하는 것처럼 눈높이에 맞는 컨텐츠의 전개가 되어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발표자는 무대에서 하고 싶은 말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청중이 원하는,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발표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시게 되면 오디언스 슈즈, 청중의 신발, 이 사람들이 뭘 신고 있지, 뭘 원하지 라는 부분을 항상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지금 여기 있는 WIIFI, 다시 말씀드리면 What is in it for you? 당신이 원하는 것, 상대방한테 또는 청중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떤 것들 혜택으로 얻어갈 수 있느냐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겠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말은 내가 당신이 제안하는 걸 수행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이득이 돌아오냐라는 부분이죠. 그 이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발표자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발표의 3대 요소에서 각각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발표의 3대 요소별로 중요도를 갖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달 내용에서는 3가지 요소를 확보하게 되겠죠. 먼저 컨텐츠,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컨텐츠를 나열하는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흐름을 이어가는 스토리가 준비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순서입니다. 스토리의 순서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걸 먼저 얘기하고 이걸 다음으로 얘기해야 이 내용의 파악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부분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게 스토리텔링이죠. 조금 더 상대방이 쉽게 이해하려면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주거나 비교, 비유, 은유, 사례, 경험과 같은 것들을 함께 이해해 준다면 훨씬 이해가 쉬워지겠죠. 자, 그렇게 이해가 쉬워질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까지 준비하는 것을 전달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제 입장에서 하고 싶은 컨텐츠를 준비해 놓고 청중 입장에서 듣고 싶은 방식으로 바꿔서 재구성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성이란 말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이젠 시각자료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시각자료는 사용하는 목적이 단순합니다. 말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같이 보게 되면 기억력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각자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과 청각에 동시에 정보를 부여하는 방식이죠. 이와 같은 시각자료는 기본적으로 단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단순해야 되냐면 청중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눈에 먼저 들어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을 저는 단순함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단순함이 유지돼야만 실제로 보는 분들이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무대죠. 무대 스킬. 갑자기 운동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모습, 주변의 환경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자꾸 시선의 변화와 청각적인 분의 변화를 만들어줘야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달 스킬은 집중의 스킬입니다. 청중이 집중하도록 여러분들은 많은 다양한 변화들, 눈 맞춤도 해주고요, 목소리도 변주하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여기서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은 실제로 청중을 B라는 지점, 제가 원하는 지점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전달 내용, 시각자료, 전달 스킬별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되게 많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오늘 제 얘기를 이렇게 잠깐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스티브 잡스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자, 당연히 어렵겠죠. 그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꺼번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을 하나 선택하셔서 그 하나, 작은 차이죠. 2%의 개선을 먼저 스타트하시라는 겁니다. 그 작은 차이의 주짓돌이 실제로 여러분을 좋은 발표자로 만들 수 있다는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의 차이를 만드는 발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프레젠테이션의 불편한 진실과 성공의 3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핵심적인 요약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 잘 기억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